네, 양인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QE에 관련한 아마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QE 중간평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QE 중간평가라는 것의 뜻하는 것은 QE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대략 벌써 12년 또는 뭐 13년의 아주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QE는 사실상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거죠. 그러면 이 QE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연준 미국 페드가 QE를 실행했던 QE를 그런 정책 패키지를 내서 QE를 한 그 목표가 있었겠죠. QE의 목적 그것에 어느 정도 연준이 생각했던 목적하고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걸 보면은 장장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도달하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QE의 그 연준의 입장에 의하면은 QE의 제일 큰 뭐 단기 이제 거기서 도달해야 될 목표들이 있었고 뭐 장기적인 목표가 있겠죠. 당연히 장기 목표는 경기 부양이죠. 모든 뭐 연준이나 또는 모든 어떤 뭐 경제 정책의 목표가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그 경기를 살리는 건데 QE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장기 이자율을 하락시킴으로써 장기 이자를 내리는 거죠. 장기 이자율을 내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연준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이자율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이었죠. 우리가 지난 다른 그 금리와 레포 시장에 대해서 다룰 때 보면은 상단에는 IOER이 있고 하단에는 오버나잇 RRP 그 이자율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그 페드 펀드 레이트 또는 이펙티브 페드 펀드 레이트 유효 연방 그 기금 그 이자율을 그 페드가 연준이 조절을 한다. 그 사이에서 그래서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또는 어떤 채널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그 단기 이자를 조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에는 장기 이자율에 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나 이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였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페드의 또 목적은 뭐냐면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자율에 민감한 단기 이자를 낮추니까요. 그 자산 시장을 먼저 부양을 해서 자산 시장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자산 시장 하면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의 가격도 올리고 채권의 가격도 올리고 주가도 올려서 여기에서 자산 시장을 제일 먼저 여기 반응하니까요. 제일 빠르게 반응하니까 여기를 부양시키자. 쉽게 말해서 뭐 주가를 올리자. 주가를 한번 땡겨보자. 그 다음에 주가를 땡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뭐 코비드 팬데믹으로 주가가 한 50%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연준이 이제 개입하니까 주가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많은 또 기관들도 또 개인들도 그 매수를 해서 주가를 쭉 올렸어요. 뭐 100%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의 효과. 여기서 부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할 때 그 부자 자산 효과로 인해서 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오늘 뭐 원래 이제 돈이 없을 때는 그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집에서 있는데 외식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가가 100% 올랐으면은 그걸 생각해서 또는 그걸 담보로 해서든지 또는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카드를 더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거를 뭐 낙수 효과라고 부르죠. 또는 트리클 다운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쭉 그 이제 부가 올라가니까 자산 시장이 그 좋아지니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도 이렇게 가고 결국에 실물 경제로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한다. 이게 이제 연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 한 10 몇 년 했는데도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의 QE의 결과 한번 지금 와서 여전히 물론 진행 중인 QE지만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요. 초창기에 연준이 2008년에 개입했을 때, 그리고 작년 2020년에 또 개입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봤죠. 일단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2020년 3월에 또 연준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작용만 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는데, 일단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가진 자와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을 뭐 예를 들어 월 1,000불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뭐 20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다고 했을 때요. 네, 만약에 그런 이제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뭐 25만 원씩 또는 뭐 20만 원씩 정부가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나눌 겁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거를 그 먹는 데 쓴다든지 또는 새로운 뭐 쌀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돈들은 경제에서 실제 돌아가게 돼요. 그게 그 뭐 쌀 판 사람들의 그 쌀가게 주인은 또 그걸 갖고 딴 데 쓰고 딴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파워포크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자기 뭐 소득에 큰 영향이 없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 사치품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실제 경제에 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자산의 가격만 더 올리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아주 더 급속하게 가속화된 그런 부의 그 불평등의 심화가 그런 데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기 회복, 이거는 크게 저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뭐 GDP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고용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게 그 딱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마약하고 비슷하다. 또 다른 충격이 있어서 금융시장이 또 휘청한다면은 또 다른 QE로, 더 큰 QE로 또 이걸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건 좀 더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또는 경기가 나빴을 때 통화 정책 또는 정부 당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크게 통화 정책으로서는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돈의 값을 비싸게 한다. 즉 이자율을 올린다. 이런 정책이 있었죠. 요거는 보면은 지난 뭐 1900년 2차 대전 이후로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 이자율을 올리면은 경기가 바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자율을 내린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요거는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의 그 대략 한 7, 80년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이게 좋은 결과를 갖고 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케인즈는 그래서
이자율을 올린 거를 그 줄을 뭐 어떤 이제 사물이 있으면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줄을 이렇게 묶어서 당기는 거, 이자를 올리는 걸 줄을 당기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뭐 줄을 당기니까 이자를 세게 올리면 줄을 세게 당기겠죠. 그럼 이거 따라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자율을 내리는 거를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제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끈을 묶어서 줄을 미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줄을 밀면은 얘가 밀려지지가 않죠. 그런 그 pushing on a string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경기를 회복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자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하고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QE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였냐면은 이자율을 떨어뜨린다.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하나는 실물 경제에 자금 조달 비용을 싸게 해서 경제가 빨리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통로로는 자산 쪽을 이자율을 떨어뜨리면서 자산 시장을 부양시키는 거죠.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건데, 양쪽에 그 채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트리클 다운, 하나는 이자율을 낮춰서 실물 경제 자금 조달 비용을 싸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밑에 거, 그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실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을 제일 쉽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가 그렇게 큰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요. 이 이제 QE에 대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이 긴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한 것도 바로 이게 과연 일시적이냐 또는 지속적이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눈을 갖기 위해서 이 영상들을 제작했는데요. 최근까지 있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 그거에 대한 나름의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이제 피터 쉬프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 QE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7월 16일이니까 대략 한 2주 전에 이분이 트윗한 그 표현인데요. 그때 뭐냐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000억 달러가 1040억 달러 정도가 늘어서, 그래서 전체 크기는 8조 2천억 달러가 됐다. 뭐 어마어마하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됐다 이거죠. 예전에 그 위기 이전에는 1000억 달러가 안 됐었는데 거의 뭐 8배 이상이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페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페드가 이제 그 채권을, 국채들을 발행을 했으니까요. 아니,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페드가 그걸 사야 되고, 그 사는 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했던 거 그대로 그 직업준비금을 통해서 사야 돼서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consumer prices, 이게 바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high inflation, 높은 물가는 새로운 new normal, 새로운 상태, 새로운 이제는 우리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올린 이 트윗 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시 보는 QE 이 영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봤듯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거에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물에 미치는지 또는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보면은 QE 자체적으로는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런 뭐 나름대로의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이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룰 얘기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건데 그거 뒤에서 이제 마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QE 중간 평가를 보기 전에 우리는 QE 하면은 미국, 주로 이제 미국에 한정지어서 연준이, 페드가 지금 1,0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안 됐던 게 1,000억 달러가 안 됐던 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 1조 달러도 안 됐던 게 8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와, 정말 많이 돈을 썼구나, 정말 많이 이 머니 프린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유럽은 어떻고 EU 전체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리고 QE의 원조인 일본은 어땠는가, 그걸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미국 연준, 프레드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일본, EU, 미국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그 각각 미국, 일본 뭐 뱅크 오브 재팬이 있겠죠. 일본 중앙은행.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22 유럽 유럽의 그 센트럴 뱅크,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그 대차 대조표의 자산 부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각각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하면은 사실 비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나마 합리적인 또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전체 그 예를 들어 페드라면은 페드의 자산이나 요거를 각국의 GDP로 나누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GDP 대비 얼만큼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 지금 그 QE 이후에 올라와 있나,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돈을 흔히 아까 말했듯이 피터 시프처럼 누가 돈을 많이 찍어냈는가, 그거를 좀 그 상대적인 개념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금 이 녹색은 누구냐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QE를 양적 완화를 한 2001년 대략 요 시기부터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2001년 부근에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GDP 대비 그 중앙은행의 자산은 50%였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 얼마냐면은 240%입니다. 일본은 242%인데 뭐 그냥 일본. 그 다음에 EU 얼마인가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EU는 130%입니다. 지금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이 그만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페드인데요. 여기는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34%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사해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페드는 아직도 QE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각국의 자본시장, 또 이런 그 자본시장의 구성, 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뭐 이 등등의 구성에 의해서 자본 조달 방식,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느냐, 즉 채권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느냐, 채권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느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비교는 되진 않겠지만요. 적어도 일단 요 값만 보면은 페드가 그렇게 많이 유동성을 많이 푼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아직도 일본의 어떻게 보면 GDP 대비로 보면 8분의 1에 불과하고요. 22의 그 유럽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자면 페드는 아직도 그 QE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뭐 2008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그 QE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일본은 그동안 가장 먼저 한 20년 이상 지금 넘게, 2001년 시작했다고 치면은 20년이니까요. 20년 넘게 일본이 QE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양적 완화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 검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 중앙은행의 저겁니다.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시면요. 100조 엔이에요. 요거는 오른쪽, 이 빨간 거는 자주색은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100조 엔에서 시작해서 대략 2000년 요때요. 지금 얼마냐면 대략 한 700조 엔 조금 올라갔습니다. 100조에서 700조. 네,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뭐 사실 이것도 뭐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뭐 이제 GDP 대비는 굉장히 높은 양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대략 한 2000년 요때를 100으로 잡았을 때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많이 QE를 한 나라인데요. 오히려 초반에는 2010년까지는 96이니까 100에서 90이니까 물가가 4% 정도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2010년, 10년을 기준으로 보겠을 때 2010년부터는 쭉 올라와서 대략 이게 물가 지수가 96에서 102로 갔으니까 뭐 대략 한 뭐 6%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미국하고 비슷한 QE 뭐 시기로 본다면 제일 적게 잡아서 요 시기인데요. 2010년 요때 96에서 102로 왔으니까 6% 올랐죠. 그동안 10년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죽어라 QE를 했는데요. 연 물가가 0.6% 올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QE를 했는데 일본의 뭐 대략 한 20년간 뭐 여기를 기준으로,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더 형편없지만요. 제일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도 이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는.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이 QE가 일본도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은 ETF도 샀고요. 중앙은행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채도 사보고 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재정정책 통해서 그 도로도 지어보고 아무도 안 다니는 다리도 건설해보고 했지만 하여튼 20년의 결과는, 이 성적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처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 10년 뭐 이때는 뭐 처음이니까 뭐 어려움이 있었거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본 일본의 QE의 경험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거의 낙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미국입니다. 파란 선이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크기인데요. 여기 대략 2008년 초창기에 전체 크기가 1조가 안 됐다가 지금 8조, 8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QE의 목표는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죠. 예, 여기 1차죠. 1차 QE.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가죠. 여기 2차 QE.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또 올라가죠. 예, 3차 QE니까 QE3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QE4 진행 중이죠. 자, 그럼 QE의 목표는 이자율을 낮추고 그걸로 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산 시장을 부양하고, 즉 주가 올리고, 그리고 그게 낙수 효과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를 낮췄으니까 실물 경제가 싼 자금을 조달해서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은 QE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은 이자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미국의 이자율을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다는 10년물 국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1차 하니까 이자율 낮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올라갑니다. QE QE 좀 줄여볼까? 테이퍼링 한 거죠. 테이퍼링 여기에서 좀 여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테이퍼링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이자율 또 올라가요. 이거 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2차 시기 여기죠. 예, 이자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또 그런 10년물 국채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건 뭘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QE의 결과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돈은 시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산시장으로 돈은 많이 몰렸는데 현실 그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이죠. 10년물 국채가 앞으로 이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걸 저는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보면은 요 시기 QE가 여기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다시 보자. 이 시기에 QE가 있죠. 그런데 이자율 또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은 QE가 장기 이자율을 좀 낮춰서 경제의 실물 경제를 도와주고 한다는 게 좀 허망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 10년, 3년의 데이터를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QE 가만히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QE를 덜 하는 거니까 테이퍼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히려 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QE 하건 안 하건 실물 경제는 별 상관 안 하고 실물은 실물대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죠. 자, 그 다음에 QE 테이퍼링 하고 있는데 또 이제로 올라가요. 이때는 또 실물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요거는 QE를 줄이는 거니까 QE 이제 타이트닝이죠. QE를 했던 거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QE 타이트닝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 과연 QE가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이 좋은 그 도구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죠. 단기 이자율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이자율은 당장의 실물 경제보다도 이게 금융자산 쪽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년물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이자율이 낮아지면 10년물도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일종의 합의인 것 같은데요. 합의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실물 경제는.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한 1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보니까 거의 0으로까지 0%대로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QE를 또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니까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QE는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QE에서 그 연준의 대체 대조표는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올랐다가 이자율이 최근에 1.3% 밑으로 1.25까지 현재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QE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채널로, 하나는 자산 시장을 부양시킴으로써 낙수 효과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싼 자금을 가지고서 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제공한다 그랬었는데, 위에는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죠. 근데 아래에서 작동하는 거는, 장기 이자를 낮추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전체 이 그림을 봤을 때 전혀 그런 점을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장기 이자율은 QE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이, 또는 시장에서 실물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질 거야? 이거를 반영했지, QE하고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10년간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QE라는 것은 어떤 실물 경제에는 글쎄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QE하고 자산시장, 즉 S&P, 미국 S&P 500 지수를 보여준 건데요. 요거는 야드니 박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야드니 박사는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자료들을 거의 뭐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자산시장, 뭐 실물시장의 흐름, 특히 이제 자산시장 또 채권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제가 URL을 밑에 첨부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저희 영상 그 타임라인에 첨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QE를 하니까, 이게 빨간 게 S&P 500인데 QE를 하고 S&P 500이 급락을 하죠. 2008년에 QE 들어가니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QE 3차인데 뭐 쭉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QE 뭔가요? 이건 뭐 테이퍼링에 해당하죠. QE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줄이는 것도 테이퍼링이지만 안 하고 있는 거, 그만큼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QE 타이트닝을 하니까 큰 급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타이트닝을 해도 여전히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은. 그러니까 QE를 하면 더 이제 갈 자산시장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급락을 하죠.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QE 딱 들어오니까 가장 짧은 시간 만에 쫙 올라오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QE가 두 가지 그 목표가 아까 있다고 했었는데요. 하나의 QE의 통로는 뭐냐면은 자산시장의 그 주가를, 쉽게 얘기해서 주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를 원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밑에서 흐르는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 즉 장기 이자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실물 경제의 투자 자금, 투자 조달 비용을 싸게 낮춰서 투자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래는 즉 실물 경제 쪽은 별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 상층, 즉 자산 경제 자산 쪽에서만 이 QE가 아주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미국의 GDP를 보면은 그 GDP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GDP는 이제 매년 성장하니까 이게 쭉 올라오는데요. 여기 보면 2008년에 한번 꺾이죠. 그리고 성장을 쭉 하는데 그 이전의 추세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꺾였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추세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보면은 원래는 맨 위에 이렇게 포도주를 따르면은 그 밑에 잔 차고 또 밑에 잔 차고 요런 게 이제 낙수 효과. 얘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상층부의 낙수 효과는 현재로서는 요게 찰 것 같으면 더 큰 그릇이 더 큰 잔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QE하고 이 QE 하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대체 이 대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화폐의 유통 속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 뭐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근데 뭐 그렇게 실제 이걸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요. 우리는 MV는 P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한번 보죠. M은 통화량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통 뭐 M2 지금 경제에서 쓸 수 있는 통화량 M2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기 적금 같은 예금까지 다 포함한 요 통화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V가 유통 속도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면 요 V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물가 물가 뭐 우리 그만 알죠. 뭐 예를 들어 이 볼펜의 가격 뭐 1,000원 그러면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거래량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경제에서 뭐 이 경제에 이 볼펜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0개 거래가 됐다. 그리고 가격은 1,000원이다. 그러면 P하고 T 요 곱한 거는 P는 1,000원 그 다음에 거래량은 1,000개 하니까 100개 거래량 100이다 그러면은 뭐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통화량이 있겠죠. 그 전체 경제에 있었던 뭐 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이 M이 10,000원 그 다음에 V는 나중에 계산되는 거죠. PT가 10만이니까 V는 1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결국에 요 시기에서 MB는 PT에서 V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PT 나누기 M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유통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폐 유통 속도란 개념을 이렇게 따로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과거 한 100년의 그 전통에 있어서 경제학 전통, 뭐 흔히 말하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죠. 주류 경제학에서의 전통은 뭐냐면 이 V라는 값이 안정되어 있다 이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V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MV는 PT니까 자 V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도 단기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M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T가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항등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항상 맞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V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V 값이 막 변한다. 화폐 유통 속도가 막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이론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저는 이건 불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MV는 PT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항등식인데 또 하나 항등식이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게 있죠. Y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소득 Y 또는 이게 GDP라고 표현을 하셔도 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GDP는 그 해에 한 해에 생산한 GDP는 그 해에 소비한 거, 투자한 거, 정부가 쓴 거, 그 다음에 무역 흑자 이걸 다 더한 거다. 뭐 이거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이거를 국가를 하나의 한 뭐 개인이라고 본다면요. 내가 1년 동안 쓰는 거는 뭐냐면은 소비한 거, 그다음에 뭐 투자한 거, 그다음에 정부 세금 냈고 정부는 그 세금을 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남한테 판 거, 뭐 이게 바로 무역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남한테 꼬아온 거, 그거는 무역 적자겠죠. 그러면 뭐 이게 흑자든 적자든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인데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탈바꿈을 했냐면 MV는 왼쪽은 똑같은데 요 T라는 것을 거래량을 생산량으로 바꿨어요. 자, 이게 과연 정당한 그런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경제학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거래량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맞는 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식은 항상 맞는 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후적으로 통화량 M이 10이고 가격 P가 1이고 거래량 T가 100이면은 V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V를 구한 거거든요. 이 두 식을 맞춰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항상 맞는 식인데, 여기에서 T 즉 거래량을 생산량으로 바꾸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 M은 뭐에만 쓰인 거냐면은 T는 모든 거래에 다 들어간다. 즉 주식을 거래했을 때, 집을 샀을 때 모든 거에 이게 다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딱 하는 순간 이 Y는 뭐냐면은 올해 생산된 GDP에만 이게 쓰인다, 이런 것을 가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삼성전자 예를 들어 뭐 S전자 하루 거래량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1년 거래량 하면 아마 이거 GDP 뛰어넘을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이걸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물가 할 때 물가가 가격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가격, 이 P가 바로 물가를 산정하는 게 되는데, 이 P가 뭐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걸 구하느냐, 바로 GDP,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만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주식을 사거나 또는 새 집이 아닌 이미 한번 거래가 됐던 집을 샀을 때 그때 집값, 예를 들어 강남구의 아파트 새로 분양한 거 말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가 올랐다 그랬을 때 그 물가에 포함이 되냐? 절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가는 제가 볼 때는 그 현실을 반영한 물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즉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쌀값 들어가겠죠. 또는 뭐 외식을 했다면은 그 뭐 밥값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오래 생산된 거에 대해서 소비한 것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물가 올해 1% 올라 그러면은 바로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또는 뭐 주식, 예를 들어 주가가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200이 됐다면 이거 주가 오른 거죠. 이 물가 올랐죠,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물가에서는 자산은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M분은 PY 하는 순간 그걸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예를 들어 페드에서 우리들 뭐 이번 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 그랬을 때 CPI 발표의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은 페드 역시 그런 집값 포함하지 않죠. 집값 대신 여기 임대료는 포함은 하지만요. 그 다음에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자산을 그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피터 시프의 말이 저는 완벽하게 틀렸다기보다도 뭐냐면은 페드의 이 QE의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산을 올리고 하나는 실물 경제의 그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이런 건데요. 이런 분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주로 자산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또 이 실물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그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영상을 준비한 거 보면은 QE는 이걸 뭐 꼭 퍼센트로 뭐 90%는 자산에 10%는 뭐 실물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이거는 뭐 논문을 써야 될 정도니까요. 논문을 써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 되겠죠. 이건 정확히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까지 보여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이제 한 13년 일본의 반 정도 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QE는 실물 물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제 판단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눈들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QE에 관련된 또 물가에 관련된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그걸 보면요, 이 M2하고 제가 뭐를 봤냐면은 물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왜 그걸 비교해 봤냐면 V는 결국에 M분의 PT 이렇게 주어졌었잖아요. P 이제 Y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요게 P가 늘어나면은 M도 같이 늘어나고 뭔가 이런 그 같이 움직이는 걸 그런 형태가 최소한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사례입니다. 즉 M2의 변화량 그 전년 대비 P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봤는데요. 요게 M2의 파란 게 M2의 변화량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요게 물가의 변화 몇 퍼센트 변하는가 1년 대비 변하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도 있는데 보면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보기에 참 그런 게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M2를 갖고 뭘 논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의미 없다. M2라는 그 화폐 유통 속도 V를 갖고 뭔가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화폐 그 미국의 M2의 그 유통 속도를 이렇게 쭉 측정한 건데요. 위기 때마다 이렇게 급락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 완전히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면은 M2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죄송합니다. M2가 아니라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의미 없는 개념이다. 이거는 그냥 MV는 PT에서 나온 거고 또 MV는 억지로 PY로 또 이렇게 껴 맞춘 건데 이때 이 M은 사실 이게 보통 M2를 쓰는데요. M2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둔 돈이에요. 예금
뭐 정기 적금까지 다 포함한 건데 이 돈을 과연 우리처럼 예를 들어 월급쟁이들은 저금도 하겠지만 대부분 소비하죠. 이런 사람들 말고 돈 많은 사람들 이거 갖고 어디 있습니까? M2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뒀다. 예, 자산시장으로 갑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는 Y에는 자산시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Y에는 뭐냐면은 리얼, 즉 실물 경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화폐 유통 속도 V를 측정한다?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아직도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뭐 뉴욕 페드의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은 V 요거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뭐 다른 경제학자들은 V 의미 있다. 왜 줄였는가? 이게 이때는 왜 줄었고 이때는 왜 줄었고 뭐 IOER이 도입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점차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V 별로 의미 없으니 신경 꺼라 끄시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화폐 유통 속도까지 좀 다소 어려운 내용까지 전체적인 이 QE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이제 과거 10년 동안 진행됐던 QE에 대한 역사를 좀 설명하는 거였는데요. 향후의 영상들은 좀 더 좀 더 시사성이 있는 거, 현실에서 지금 바로 막 벌어지는 것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좀 가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이제 QE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좀 한번 다뤄봤고요. 다른 이 QE에 관련된 얘기 중에 뭐 제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걸으셔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QE나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면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다시 보는 QE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